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26살의 직장인입니다. 한창 예쁠 나이고 놀러 다닐 나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린 나이지만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인생 선배님들의 사연을 늘 경청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 저와 함께 같이 울고 웃으며 듣던 채널이라 이렇게 저의 사연도 보낼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나이도 어린 미혼의 아가씨가 무슨 사연이 있나 하시겠지만 제가 나름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편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와 사는 삶이 평탄했느냐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실 엄마와 둘이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가자마자 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고 졸업을 미루면서 엄마 투병을 도와야 했습니다. 무사히 항암도 마쳤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는데 재발하시는 바람에 엄마는 작년에 5년간의 암 투병 끝에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저는 평생을 가슴속에 상처이기도 하면서 추억이기도 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친아빠예요. 오늘 제 사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빠와 이렇게 살게 되기까지 참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저를 위해 마지막 선물처럼 인연을 정리해 주신 듯해요. 오늘 저는 나름의 원망을 하고 살던 아빠와 과거 응어리를 풀고 지내게 된 과정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직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만 같고 가끔은 혼잣말도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아빠의 제안으로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 커서 만난 아빠와 둘이 가는 여행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엄마 사진을 들고 다녔어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 때면 꼭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원이 네가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모양이구나. 엄마랑 여행 가본 적은 없었던 거니? 고등학교 이후로는 없죠. 대학 가자마자 엄마가 아프셨으니까요. 간간히 가까운 곳은 다녔어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같이 가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제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엄마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려야죠.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아빠는 미안한 마음만 두는구나. 그저 세월이 원망스럽다. 아빠는 이렇게라도 너랑 여행을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동안 아빠가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구나. 저는 아빠 말에 그저 웃을 뿐 다 해달라고 선뜻 대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떨어져 살았던 세월이 길었으니 가까워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죠. 짐작이 가시겠지만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줄곧 엄마랑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따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와 아빠가 제 앞에서 싸우거나 별다른 나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으셨어요. 그냥 제 느낌에는 어느 날 갑자기였죠. 아마 엄마 아빠 사이에서는 저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빠를 찾으면 엄마가 저를 달래면서 이러셨어요. 아빠, 이제 열밤잠은 오실 거야. 우리 희원이 좋은 장난감 사주려고 지금 돈 벌러 가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기다리자. 하지만 제가 눈 빠지게 기다리던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부터는 아빠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자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어릴 적 기억이지만 아빠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커가면서 아빠 얼굴을 다 잊었지만 기억은 남아있더라고요.
아빠가 늘 수염난 따가운 얼굴로 저에게 뽀뽀를 하던 기억, 퇴근할 때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한아름 사오셨던 기억, 여름에 바닷가며 계곡으로 놀러갔던 기억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저에게 아빠 얘기를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는 저랑 엄마에게 불쌍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우시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가끔 엄마는 누군가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마구 화를 내거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치를 떨며 하곤 했어요. 우리 희원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알기나 해요? 나한테도 달라고 하더니 이젠 어린 희원이를 아들 총알바지로 쓰려고 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나는 절대 허락 못합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그 집 식구 아니라는 거 몰라요? 전화기에 대고 마구 소리를 지르는 엄마가 무서워서 왜 그러느냐 물으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는 모습을 보이시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눈물이 나거나 슬프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조금 서글픈 정도랄까요? 이제 나는 아빠를 볼 수 없으니 원망할 대상도 없어진 거죠. 엄마와 저는 둘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사도 여러 번 다녔어요. 결국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릴 적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랑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종종 양육비를 보내줬다고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는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는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기억만 납니다. 엄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워내느라 힘드셨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아빠 없는 애라는 놀림과 은근한 따돌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말수도 적고 뚱뚱한 저를 대놓고 괴롭히는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참 외로웠어요. 하지만 공부는 곧잘해서 지역 명문이라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서서히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밝아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좋은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비싼 학원을 다니며 입시를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친구들과 비교해 저를 비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공부 잘하는 저는 늘 자랑거리였고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다만 우리 아빠는 왜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에 서글펐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 흔한 학원 대신 EBS를 들었고 착한 친구들이 입시 자료나 다 푼 모의고사 문제지를 주면 고맙게 받아들고 너덜거릴 때까지 공부하고 그랬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저랑 살아보시겠다며 미용 기술을 배워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차리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미용실이 잘 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싼값에 새치 염색이며 파마며 서비스를 제공하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 돼버리더라고요. 엄마 미용실에 조금만 앉아있으면 동네에 떠도는 소문은 다 알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나름 좋았던 때는 딱 그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일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지만 엄마와 저의 소박한 행복을 깨버리는 악마 같은 인간이 우리 삶에 끼어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중 엄마 미용실이 너무 잘 되면서 엄마 혼자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힘들다면서 머리 커트나 염색 보조하는 직원 하나를 뽑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엄마가 웬 예쁘게 생긴 아줌마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희연아 인사해. 오늘부터 엄마 미용실에서 같이 일하게 된 이모야. 미숙이 이모란다.
언니라고 하긴 뭐하니 이모라고 불러. 네가 희원이니? 너 공부 엄청 잘한다며? 얼굴도 예쁘구나. 엄마가 엄청 자랑하시더라. 네, 안녕하세요. 희원아, 이모가 방 얻어 나갈 때까지는 한 달 정도 우리랑 같이 지내기로 했어. 둘이 있기 적적했는데 사람 하나 더 늘면 재미있겠다. 그렇지? 그래 희원아, 이모랑 같이 방 쓰자. 아니다, 나 때문에 너 공부 방해하면 안 되겠네. 내가 아무래도 사장 언니랑 같은 방 써야겠는데요? 엄마는 마치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 이모를 대했습니다. 누구 소개로 왔다고는 들었는데 그 언니는 예쁘장한 얼굴만큼이나 참 말도 많고 싹싹한 성격이더라고요. 말수 적은 저는 기가 빨릴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한 달만 신세를 지겠다던 그 언니는 같이 사는 기간이 자꾸 늘었습니다. 방을 못 구했다면서 한 달을 더 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려 석 달이 넘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말대로 심심하지 않고 좋았어요. 사실 저보다는 엄마가 웃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술도 잘 못 마시는 분인데 그 이모가 주는 술을 곧잘 받아 마시곤 했습니다. 저녁 때 가끔 치킨 파티를 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목욕탕에 다 같이 가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 이모를 마치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만난 것처럼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그 이모의 눈빛을 보면 긴장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뭔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번뜩이고 있다던가, 엄마와 아무리 친하다지만 스스럼 없이 엄마 옷을 함부로 입고 화장품을 쓰고 심지어 속옷도 꺼내 입을 때는 어린 저지만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이모가 간혹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시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돌아가신 아빠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모랑 지내면서 가끔 술 한잔을 하시면 신세 한탄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시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도 엄마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중요한 시기였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바쁘신 와중에도 제 학원비를 꼬박꼬박 지원해 주신 덕에 저는 고3이 돼서는 성적이 쑥쑥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창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시기, 엄마가 가진 돈을 전부 털리고 심지어 미용실 보증금까지 싹 다 날려버리게 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야말로 매일 평범하게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야자가 없어서 집에 일찍 귀가했는데 미용실에 있어야 할 엄마가 집에 있었고 무엇보다 집안 꼴이 엉망이었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엄마를 다급하게 찾았는데요. 엄마는 머리를 다 풀어헤친 채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어? 집에 도둑 든 거야? 뭐라도 훔쳐갔어? 엄마, 정신부터 좀 차려봐. 어? 연아, 어쩌냐? 어? 엄마는 이제 망했다, 망했어. 내가 왜 사람을 그리 쉽게 믿었나 몰라.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엄마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글쎄, 미숙이 인연이 엄마 돈을 다 빼돌린 모양이야. 엄마 인감까지 어찌 떼었는지 싹 다 들고 날랐다. 고발해야 하는데. 희연아, 엄마랑 당장 경찰서부터 가자. 내가 뭐에 홀렸던 게 분명해. 엄마가 미쳤었나 봐, 희연아. 엄마,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미숙이 이모가 뭐? 엄마 돈을 어떻게 들고 날랐다는 거야? 설마
빨리 전화부터 해봐.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엄마가 오늘 미용실에 갔더니만 거기에 김씨 아줌마랑 과일가게 아줌마가 와서는 미숙이한테 돈을 뜯겠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엄마는 설마 했어. 엄마도 며칠 전에 미숙이가 엄마 수술비가 모자라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거든? 근데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영 이상한 거야. 혹시나 해서 집에 와봤더니 엄마가 금고에 넣어뒀던 현금이랑 금이 싹 다 없어졌어. 그러고 보니 엄마는 전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은 미숙이모를 걱정했었죠. 저는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경찰서로 갔는데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미숙이모는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완전 거짓이었고요. 심지어 핸드폰도 자기 명의가 아닌 대포폰. 그 아줌마는 완전히 잠적을 해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시간은 흐르기만 할 뿐 결국 그 못된 인간을 잡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 일로 화병을 얻었습니다. 은행도 못 믿어서 버는 돈을 차곡차곡 현금과 금으로 모으시던 우리 엄마. 아마 엄마가 병을 얻은 것도 그 일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자고 했지만 엄마는 차마 잃어버린 돈에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매일 소가리를 하셨어요. 제 대학 등록금이라며 애써 모아놓으신 것도 다 없어졌으니 엄마 심정이 어땠을지. 돈이야 또 모으면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하필 고3 때 일어난 그 사건으로 저는 공부를 하다가 흐름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지만 가정에 복잡한 일이 있으니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난리 중에도 저는 어찌어찌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갔는데요. 수능을 원래보다 망치는 바람에 조금 낮춰서 대학을 가긴 했지만 재수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로 건강을 많이 잃으셨어요. 눈에 띄게 말라가고 밥도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는 나와 있었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봐도 엄마 모습은 예전과 달리 생기를 잃어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의사가 엄마를 진찰하더니만 큰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진단받은 병명이 바로 난소암 4기.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지만 당사자인 엄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암이라는 말도 무서운데 병기가 4기라뇨. 병원에서는 4기와 말기는 다르다며 4기 진단받고도 5년, 10년 생존해 계시는 분들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생존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받아들이셨는지 크게 낙담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씩씩하게 저를 키워주셨고 늘 밝기만 하셨던 분인데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며 사기당한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셨거든요. 게다가 이런 큰 병까지 얻고 완전히 무너지셨던 겁니다. 저는 대학에 막 입학해 한 학기를 겨우 다닌 새내기였지만 다음 학기에는 엄마 간병을 위해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보험을 알아보고 항암 치료와 엄마 수술까지 모든 걸 엄마 옆에서 했어요. 저는 엄마가 병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버틴 건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작은 이모 덕분이었습니다. 이모는 부산에 살아서 자주 보고 살지는 못했지만 기억해보면 늘 엄마가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어릴 적 엄마가 저를 혼자 데리고 살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사기당하셨을 때, 그리고 제가 대학 가니까 등록금도 보태주셨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고요. 엄마 간병을 하며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행히 엄마는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항암할 때는 사람 꼴이 아니었지만 수술도 하고 항암을 끝내고 나서는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셨죠. 그때부터는 엄마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셨는지 이겨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운동도 다니셨고 우울감에 빠져있지 않기 위해 명상도 하셨고요. 엄마가 체력을 회복하시면서 체중도 늘었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학 1년 만에 다시 학교에 돌아갔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죠? 그 말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세상에 오직 엄마뿐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투병을 얼마나 오래 하든 이 상태로만 내 옆에 오래 있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는 내내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면서 하나 깨달은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건 지금 하자라는 게 엄마와 저의 신조였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미루지 않았고 가고 싶은 곳에 있어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리 지난 일에 매달려서 속을 끓였나 몰라. 엄마가 병 생긴 건 계속 속에 있는 걸 털어내지 못해서 같아. 이제는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란다. 희원아, 엄마랑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알았지? 그래 엄마. 인생이 이렇게 짧잖아. 우리 이제 여행도 다니고 재미있게 살자. 졸업 후 제가 원하던 회사에 취업 성공했을 때는 엄마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갈 계획도 세웠어요. 엄마가 처음 암 발병하고 투병한 지 만 3년이 채 안 되던 때 엄마의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 전이도 있었고 병기는 이미 말기로 진단이 되었어요. 그때는 엄마와 저 절망했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어 이겨내어 보려 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깟 암 때문에 낙담하고 있을 때야? 한 번 이겼는데 두 번 못 이기겠어? 엄마, 다시 힘내보자. 그래, 희원아. 엄마도 힘낼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이 무섭겠니? 우리 딸이 엄마 때문에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지.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 딸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어쩌면 엄마가 우리 딸 시집가는 것도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엄마도 참. 젊은 내가 뭐가 힘들어. 그리고 나 시집가는 건 왜 못 봐? 그런 약한 소리 하지도 마. 엄마 아직 30년은 거뜬해. 그나저나 우리 여행은 잠시 뒤로 미뤄둬야겠다. 엄마, 다른 걱정하지 마. 우린 다시 한번 해보자. 제가 울고불고 슬퍼하면 엄마가 더 슬퍼하실 것 같아서 저는 더 씩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엄마의 투병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왜 무서운 병인지 아시나요? 고통 때문에 그냥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는 항암을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쓸 수 있는 항암제를 다 썼지만 엄마 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서 비싼 약도 썼지만 엄마 병세는 차도가 없었어요. 엄마 투병을 하면서 저는 살던 집도 정리하고 반전세로 옮겼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암성 통증이라는 건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게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통증을 조절하는 약만 줄 뿐 더 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상의 끝에 강원도의 호스피스로 입소하셨어요. 주변 정리를 천천히 해오셔서인지 엄마는 호스피스 들어갈 때는 더없이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호스피스에서 2달 머무르시다가 그만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도 없이 나를 오롯이 키워주신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형제자매가 없다는 게 이리도 서러운 일인지 저는 엄마 초상을 치르며 알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닥친 일들을 할 게 많았어요.
다행히 엄마는 투병을 하시면서도 수목장을 하고 싶으시다며 자리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장례비도 마련해 놓으셨고요. 혼자 남을 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들어할까 봐 그러신 거겠죠. 외가에서 도와주셨다지만 엄마 장례는 쓸쓸했어요. 일가 친척들도 많지 않아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이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제 손님이 다였어요. 그래도 혼자 남은 저를 위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많이 와주셨죠. 한창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머뭇거리며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한 노신사를 보고 저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 그 노신사도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 아시죠? 저는 그 노신사가 어쩐지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말만 들은 나의 아빠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계신 이모에게 먼저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이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노신사를 맞이하며 엉엉 우시는 겁니다. 아이고 형부, 우리 언니가 끝까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합디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큰 충격에 뭐라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모에게 형부라면 정말 내 아빠가 맞다는 거잖아요. 엄마는 분명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도 줄곧 그리 알고 있었고요. 돌아가셨다던 아빠가 왜 엄마 장례식장에 오신 건지 충격도 충격이지만 저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딱 알아보겠구나. 네가 내 딸 희원이구나. 참 예쁘게 잘 컸네. 엄마 투병하는 동안 많이 애썼다고 이모한테 전해 들었어.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가 너를 아주 잘 키웠더구나. 아빠가 이제와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우리 천천히 얘기하도록 할까? 옆에서 눈물을 닦아가며 저와 아빠를 지켜보던 이모는 뭔가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희원아, 이제 언니 갔으니까 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네 아빠 불렀어. 네 엄마도 가기 전에 마음에 늘 걸렸다면서 부탁한다고 하더라. 여기 네 아빠, 이모가 연락했다. 이모 말 놀라지 말고 들어. 이모는 놀라서 할 말을 잊은 저를 아빠 앞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아빠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흰머리는 가득했고 얼굴도 예전처럼 건강해 보이는 아빠는 아니었지만 저는 어디서든 아빠를 마주쳤다면 바로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를 그리워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었나 봐요. 아빠와 마냥 반갑게 인사를 나누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만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빠라고요? 15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연락 없던 아빠가 왜 엄마 장례식에 오신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제가 아빠를 끌어안고 반길 줄 아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한숨을 쉬시며 본인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희원이 네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거라 생각지는 않아. 그래도 이제는 성인이니 엄마가 나를 죽었다고 했다더구나. 나도 나중에 얘기 들었다. 실은 아빠가 네 엄마랑 헤어진 건 순전히 아빠 때문이야. 엄마는 종종 엄마 아빠가 헤어진 건 아빠 잘못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빠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엄마랑 서류상으로 이혼했고 혹시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봐서 따로 살아야 했어. 상황이 나아지면 아빠가 너랑 엄마를 꼭 다시 찾아오려고 했다.
모든 게 아빠 때문이야. 엄마는 몰랐을 거다. 내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말이다. 근데 우리 집에서 나중에 네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더구나. 아빠가 재기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갑자기 신장병을 얻었다. 병이요?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 아빠가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었어. 그때 아빠가 신장이식이 필요했는데 우리 누나가 아마 네 엄마한테 연락해서 신장을 달라고 한 모양이야. 나중에 네 엄마한테 들으니 너 20살 되자마자 수술해달라는 말까지 했다더구나. 아빠가 그날로 집안 다 뒤집어 엎었지. 네 엄마한테는 나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라고 했다. 그리고 아빠도 다행히 이식 받았어. 기를 쓰고 회복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했지. 그래서 네 앞에 나타나려고 했는데 사람 사는 게 생각대로 안 되더구나. 이미 세월이 너무 흘러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효나. 아빠가 진작에 너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아빠가 용서를 비는 마음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야죠. 저는 아빠가 진짜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차라리 어린 저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주시지. 네 엄마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네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겠더구나. 엄마도 없이 혼자 남게 될 네가 너무 안타깝고 생각이 나는데 어쩌겠니? 이제라도 너한테 다 솔직히 말하고 아빠가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커가는 걸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는지 더 원망스러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빠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엄마가 가끔 전화를 받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냈던 건 아마 아빠 식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지금 와서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냥 아빠는 저랑 엄마 잊고 잘 살지 그러셨어요. 보아하니 재혼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그냥 아빠 죽은 줄 알고 살게 놔두시지. 도대체 왜 찾아오신 거예요? 아빠 아직 재혼 안 했다. 물론 만나는 여자는 있지.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나도 곧 재혼을 할 예정이긴 하다. 오늘 여기 같이 올까 많이 망설인 건 사실이야. 그래도 너한테는 솔직하게 그동안 아빠 노릇 못한 건 용서를 빌고 당당하게 만나고 싶었다. 조금 있으면 아빠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곧 올 게다. 딸이랑 재회부터 하라고 자리를 비켜주겠다더구나. 네가 굳이 보고 싶지 않다면 그냥 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넌 엄마 장래만 신경 쓰도록 해. 아빠가 도와주마. 아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와중에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한 명의 여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무심코 쳐다봤는데 50대 중반의 젊어 보이는 인상의 아줌마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쭈뼛거리며 아빠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빠 옆으로 와서 다정한 눈길로 쳐다보는 겁니다. 딸내미랑은 회포 잘 풀었어요? 이제 나 좀 인사시켜주지. 회포는 무슨. 내가 무조건 우리 딸한테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데요. 저는 그 여자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하며 그 여자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저는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빠 옆에 있는 그 여자. 제가 아는 여자더라고요. 10년이 지난들 잊을 얼굴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엄마를 등쳐먹고 도망간 여자 얼굴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뚱뚱했으니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들어오면서 고인이랑 상조 이름도 확인을 안 한 건지 알았다면
아마 들어오지도 못했겠죠. 인사시켜달라며 아빠에게 아양 떨듯 말하는 그 여자에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본 사람이 먼저 아는 척 해야죠. 우리가 반갑게 인사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인사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혹시 나 알아요? 내가 아가씨 친아빠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꼭 나를 아는 것처럼 말하네. 세월이 10년도 안 지났는데 아줌마는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정말. 아줌마, 아니 미숙이모. 나 희원이에요, 희원이. 설마 미용실 원장하던 우리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준 거 모른 척할 생각은 아니죠? 제 이름을 들은 아줌마는 놀라 자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희원이? 아니 그럼 오늘 죽었다는 사람이 네 엄마라는 거니? 네 엄마가 이 사람 정부인이었고? 옆에 있던 아빠도 놀라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초면이 아닌가 봐. 도대체 무슨 인연이냐? 아빠한테도 좀 말해줘, 희원아. 글쎄요. 결코 좋은 인연은 아니네요. 아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오늘 보고 싶은 사람을 이 자리에 다 부르신 건가 봐요. 아줌마,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그 아줌마는 몹시 당황하면서 당장이라도 장례식장에서 도망가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나는 그저 네 엄마 미용실에서 잠시 일한 사람일 뿐인데 안 그러니? 그나저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는 오늘 장례식장에 누운 사람이 네 엄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얘. 희원이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겠구나.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걱정하듯 말하는데 그 자체가 사기꾼 같았습니다. 옆에 아빠 눈을 의식해서 저리 말하며 눈으로는 저를 협박하듯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듯이요. 예전에 가끔 미숙이모와 눈이 마주치면 느끼던 그 서늘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렸고 지금은 성인이니 상황이 달랐죠. 게다가 이런 자리에서 아빠와 같이 등장한 그 여자라니요.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필시 돌아가신 엄마가 만들어준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줌마,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나 보자마자 가슴 철렁했으면서 아닌 척하긴. 아줌마가 우리 엄마 금고에 있는 돈 다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은 줄 알아요? 그거 어찌 보상하실 거예요? 아줌마가 가져간 우리 엄마 돈이랑 금 전부 내놓으셔야겠네요? 어머 얘가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금이 뭐고 돈이 대체 뭐라니. 일단 오늘은 너 엄마 장례 잘 치르렴. 나는 이만 가봐야겠구나. 아빠는 저와 미숙이모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듣고서는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나가려는 미숙이모 팔을 붙들더니 억지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누가 가라 그래? 일단 앉아 있어봐. 나는 우리 딸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어.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예전에 이 사람이 네 엄마 미용실에서 일했고 엄마 돈을 훔쳤다는 거지? 아빠가 이해하는 게 맞아? 네. 대답하는 저도 지금 어이가 없네요. 아빠는 만나도 왜 하필 저런 사이코패스의 사기꾼 같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저 여자 은혜도 모르는 여자예요. 엄마가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엄마 뒤통수 때린 여자라고요. 엄마가 그 일로 엄청 소갈이 하시는 바람에 병을 얻으신 거고요. 어찌 이런 일이... 그게 정말 사실이냐? 우리한테는 이름이 미숙이라고 했어요. 아빠한테는 뭐라고 하던가요? 확실히 등본으로 확인해 본 거 맞아요? 도대체 뭐 하나 진실이 없는 여자라니까요? 아빠가 만난다니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겠네요. 저 여자가 얼마나 악마 같은 짓을 했는지요. 희연아, 너 그 입 다물어? 너 지금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그런 모함을 하니? 저기 심 사장님,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가 얼마나 여린 사람인데요.
희원이 말대로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저기 봉사활동 하고 다니겠어요? 제 말 믿으세요. 아빠에게 다급하게 자기 변명을 했지만 당연히 아빠는 딸인 저의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엄마가 찾아 헤매다니던 그 여자를 결국 엄마 장례식장에서 보는 현실이 저 역시 황당했어요. 쫓아내야 할지 아니면 붙들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버려야 하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죗값은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말이 맞다면 내가 당신을 더 만날 이유가 없지. 우리 딸이 처음 본 사람한테 미쳤다고 저런 말을 지어내겠어? 우리 딸 말이 전부 사실인 듯한데 그게 전부 사실이면 나는 그동안 사기꾼을 만난 셈이군. 이봐요 영숙 씨. 우리는 아무래도 오늘 장례식 이후로는 얼굴 보고 살면 안 되겠소. 나는 그동안 내가 지은 잘못을 우리 딸한테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요? 김 사장님,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결혼해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새 출발하고 싶다고요. 근데 안 보고 살던 딸내미 말만 믿고 나를 홀랑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난 그렇게 못해요. 고소할 테니까 그동안 내가 봉사한 거 돈으로 내놓던가. 본색을 드러내는 그 아줌마를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빠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이거요 원. 오늘 희원이 엄마가 아주 큰일을 했구만. 우리 희원이 덕에 내 인생도 구한 셈이네. 뭐? 고소?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어찌 갚으려고 이러실까? 어디 한번 내가 너야말로 고소미 한번 먹여줘? 아줌마 사기 절도죄 공소시효 10년이에요. 그때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있으니 아줌마는 100% 콩밥 신세야. 단단히 죗값치를 각오나 하세요. 그 여자는 벌벌 떨며 가방을 챙기더니만 혼비백산의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붙잡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제는 저런 여자 하나 잡는 것쯤은 일도 아닌 세상이니까요. 아빠는 저에게 이 기막힌 인연은 엄마 덕이라면서 아빠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성인이지만 시집갈 때까지는 아빠가 도와주고 싶어. 이제 아빠 살 만큼 산다. 집도 있고 너 나중에 시집 보낼 때 큰소리칠 재산도 있으니 이것저것 생각지 말고 희원이 너 아빠랑 살자. 네가 싫다고 할 거 아빠도 알아. 아빠는 너한테 상고 처리할 각오로 온 거야. 장래도 걱정하지 말어. 아빠가 계속 같이 있어줄 테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빠가 불쑥 그것도 엄마 장례에 나타나 같이 살자고 하면 구독자분들은 선뜻 대답이 나오실까요? 당연히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아빠. 그러기엔 우리 너무 떨어져 산 세월이 길어서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만약 네 할머니 살아계셨다면 이런 말 못했을 거다. 네가 괴롭힘 당하고 사는 건 나도 싫으니 말이야. 하지만 아빠가 이제는 주변 정리도 다 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 내가 죽을 때 내 재산은 당연히 너를 줘야지 내가 누구를 주겠니? 아까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내 재산이 갔을 거라 생각하면 아주 소름이 돋는구나. 아빠는 아무래도 우리 희연이 네 덕에 화를 면한 것 같아. 일단 엄마 장례 잘 치르고 생각해보렴. 아빠는 그 아줌마를 쫓아내고 나서 엄마가 장지가는 날에도 와주셨습니다. 아무리 헤어진 부인이라 해도 마지막 도리는 지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장례비도 굳이 부담해 주셨고 제가 부의금 들어온 것 중 일부 금액을 드렸더니 한사코 마다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모두 치른 후 엄마 주변 정리를 마치고 아빠와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미안해하는 만큼 저도 마음껏 아빠 덕 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아빠인 게요. 오랫동안 안 보고 살았음에도 시간이 지나니 점점 어색함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심지어
부녀가 여행도 다녀왔으니 말 다 했죠. 솔직히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엄마 투병하며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이제는 직장 다니며 저도 가꾸고 연애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엄마 등쳐먹은 그 아줌마요? 당연히 소재지 파악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얼마 후에 잡혔다는 소식 들었고요. 요즘 웬만한 범죄는 공소시효 10년 넘는 거 혹시 아실까요? 저는 공소시효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죗값 치르는 걸 보게 되었으니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실 듯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빠 노후에 큰일 날 뻔한 일을 막아서인지 아빠는 아직도 종종 그때 황당한 상황을 무용담처럼 얘기하시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재혼 같은 건 절대로 안 하시겠다네요. 아직 아빠에 대한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기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엄마가 저 힘들까 봐 이렇게 아빠와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할래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